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나 교통카드 회사가 고객이 충전해 놓은 돈, 즉 선불 충전금을 본래 용도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고객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 선불 충전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회사 덩치를 키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불 충전금의 운영 실태와 함께 규제안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선불 충전금 보호 규제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건지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인 페이 서비스에 미리 돈을 충전해 놓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쌓인 선불 충전금이 지난해 말 기준 1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2016년도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 충전금이 2016년에 1조였는데 70%나 급증을 한 것이죠. 그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회사가 급성장한 영향인데요. 그런데 핀테크를 비롯한 전자금융업자가 선불 충전금으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는 데 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충전금 보호 의무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죠. 앞서 말씀드린 1조 7천억 원이면은 금리 1%만 적용해도 이자이익이 170억 원 아닙니까? 예. 이렇게 선불 충전금은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동산에 넘어 심지어 주식까지 투자를 해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논란까지 제기가 됐었죠. 이렇다 보니까 고객 자금과 사업 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운용하도록 이번에 규제안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 자금 전액을 안전자산에 예치하라는 내용도 여기 규제안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제가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예. 법 개정 전에라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3분기 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이 서비스는 전자금융업 중에서 자금 이체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객이 간편 송금을 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자금 전부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자금, 충전금 100%를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를 해야 하고요. 현행 경영 지도 기준과 비교해 보면은 규제 강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기존 규제가 약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셈인데요. 경영지도 기준을 보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고객 자금의 10%를 은행 예금 등 안전 자산에 넣도록 했고요. 또 충전금 규모의 20%를 자기 자본으로 쌓도록 하는 정도로 경영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인데도 경영 지도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지도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법적 제재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단순히 문제를 개선하라고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예. 통상 제도권 금융사를 보면은 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도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법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이런 페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선불 충전금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관련한 규제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 그 전자금융 업종별로 차등 규제를 하는데요. 앞서 예. 말씀드린 페이 서비스는 자금 이체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불 충전금 이용이 많은 교통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금 결제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대금 결제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보면요. 금융위가 차등 규제로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대금 결제업은 고객 자금의 50%를 외부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카드 회사의 경우 페이 서비스와 달리 일시에 즉시 인출될 가능성이 적고 고객 자금을 결제 대기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이 같은 대금 결제업은 고객 자금의 50%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규제안을 내놓은 건데 반대로 이 경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규제안이 경영상의 새로운 애로사항이나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금융당국이 이번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업계와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교통카드 회사를 중심으로 규제 강도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그 고객 자금을 외부 기관에 유치하려면
그 추가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동안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을 뚜렷이 구분해서 쓰지 않다 보니까 고객 자금이 부동산 등 고정 자산에 흘러갔고 이렇다 보니까 당장 유동화를 진행해 외부 기관에 예치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 교통카드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교통카드 사업이 공적 성격을 지니다 보니까 카드 사업 자체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고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카드 회사의 경우 핀테크 회사보다 업력이 길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동안 고객 선불 충전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자금들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고정 자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바로 현금화를 시키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예치를 해둬라 이런 규제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태가 어떻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 회사 재무 상황을 통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예. 그 고속도로 통행료 정산 업무를 하고 그 하이패스 카드 업무를 하는 SM 하이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통행을 위한 하이패스 카드에 고객이 이용금을 충전하게 되면은 회사 자산, 고객한테 돌려줘야 하는 부채 중에서 전자카드 선수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전자카드 선수금을 보니까 2,253억 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 관점에서 3개월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6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더 범위를 넓혀서 만기 1년 이하 단기 금융 상품을 보면 704억 원이거든요. 이 단기 금융 상품에 대부분 정기 예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770억 원인데 그래도 그 전자카드 선수금, 충전금의 34% 수준인 거죠. 2,253억 원 중에서 현금성 자산 66억 원이면 정말 비율이 적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 상황도 비슷합니까? 예, 또 다른 교통카드 회사 사례를 한번 보면요. 예. 그 버스나 지하철 충전금을 운용하는 팀원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팀원이의 재무 상태표를 살펴보니까 충전금을 충전 부채로 분류했는데 2,061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85억 원, 또 만기 1년 이하 단기 금융 상품은 1,139억 원인데요. 뭐 감사 보고서 상으로 이 단기 금융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충전 부채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을 보면 38%입니다. 그런데 당국 규제대로 이제 충전금의 50%를 유동화해서 외부 기관에 예치하려면 아무래도 단기 금융 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해서 추가 유동성을 마련하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비율들이 어떤 사업 구조상의 다름으로 인한 차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아까 교통카드 통행료 정산 업무라는 SM 하이플러스를 보면은 원래는 이제 공기업 자회사,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였습니다. 예. 근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매물로 나왔고 2011년 SM그룹이 인수하면서 민영화가 됐는데요. 근데 SM그룹이 건설업을 모태로 시작했는데 건설업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펼치면서 재계 35위까지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 SM 하이플러스 자회사도 그룹과 닮은 꼴 경영을 이어가면서 건설업, 그러니까 더 이상 건설업부를 확대하면서 더 이상 고속도로 하이패스 회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 다각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건설업을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해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결국 주식 투자업까지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분을 20% 이상 가진 비상장 회사들도 여러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산들은 당장 유동화하기 힘든 자산들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고객자금 예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는 처지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 자금을 안전자산이나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 예치하도록 그리고 그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사정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때문에 좀 다른 옵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선택지를 내놨습니까? 예,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외부 기관의 자금을 고객 자금을 예치하는 것 하고요. 예. 고객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지급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고객자금 예치 비율을 교통카드 회사 같은 경우 50%로 맞추기 힘들다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팀원이나 하이플러스 회사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문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금융위 개정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